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늘의 수업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생규장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어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생규장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작품의 전체적인 어떤 개관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왜 설정되어 있는가, 즉 작품의 취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설명을 쭉 했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학습 목표로 이 작품을 공부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같이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을 제대로 한 친구들이라면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들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인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배경 안에서 우리가 좀 그 시대랑 좀 벗어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들을 몇 가지 특징점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살펴보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을 단순하게 작품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작가라든가 시대라든가 또는 다른 작품하고 연결져서 한번 살펴보는 것들을 해볼 거다라고 지난 시간에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가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꼭 오늘 수업을 듣기 전에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을 먼저 미리 읽고 그 다음 오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 복습 여러분들이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이번 시간 수업을 듣기 전에 내가 진짜 교과서 60쪽부터 64쪽까지 있는 교과서의 작품의 내용을 읽고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지,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얘기 잊지 마시고요. 할 거면 본인한테 스스로에게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입으로만 공부할 거예요, 할 거예요 라고 말해놔도 안 하면 언젠가 내가 안 했다는 게 들통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가서 또 핑계대고 선생님 제가 이번에는 실수로 또는 다음부터 진짜로 할 거예요 이런 얘기.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계속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자기한테 자꾸 핑계대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근데 선생님이 가만히 듣다 보면 느껴지는 건 뭐냐 하면 그거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만 있었다면 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본인은 내가 왜 하지 못했는가라는 그 핑계대는 거에만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나중에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될 건지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습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온라인이라 할지라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교과서 60쪽부터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 이야기의 위기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앞부분 줄거리 60쪽에 있는 거 살펴봤던 것처럼 이 작품은 이생과 최씨라고 하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건이 되려면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게 존재한다. 즉 만남을 이별로 만드는 사건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 앞부분 줄거리에서는 바로 부모의 반대로 인해서 만남이 이별이 되었다가 그것이 극복이 되고 결국 마침내 두 사람이 혼례를 이루는 그 이야기까지 앞부분 줄거리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이생과 최씨가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는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위기가 닥칩니다. 자, 그 위기가 뭐냐? 교과서 이미 읽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바로 요겁니다. 바로 홍건적, 여기 나오죠? 홍건적. 네, 요 홍건적. 자, 신축년 1361년인데요. 1361년에 홍건적이 개성을 점령을 합니다. 즉 일종의 난리죠. 반란입니다. 반란이에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여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홍건적은 이제 머리에 붉은 두건을 쓴 집단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홍건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홍건적이 점령을 하니까 임금님이 피난을 갔습니다. 옛날에는 전쟁 같은 게 싸움 같은 게 아시겠지만 적의 우두머리를 잡냐 못 잡냐가 싸움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잡히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역사 배우면 아시겠지만 임금이 그렇게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임금님만 안 잡히면 싸움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금님이 피난을 갑니다. 물론 이제 임금이 끝까지 책임도 안 지고 도망가는 게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 나쁜 놈이다 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전쟁이 그랬습니다. 우두머리가 안 잡히는 게 중요해서 자, 임금님이 피난을 갑니다. 자, 그러니까 임금님이 피난 가면 적들이 임금이 도망갔대. 그래? 그럼 그만 싸우자. 이럴 것 같으냐? 아니죠. 아시겠지만 그 홍건적들이 임금이 떠난 뒤에 임금이 떠나니까 그 병사들도 다 같이 임금을 따라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남은 백성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건적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집을 불태우고 사람 죽이고 가축 잡아먹고 온갖 난리를 다 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아있는 백성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 친척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달아나서 각자 살기를 도모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뭐 각자 도생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각자 도망쳐서 살기를 도모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자 각자 서로 살기를 도모해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자기 목숨은 자기가 챙겨야 되는 가까운 사람도 챙겨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생도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산골로 숨었어요. 자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이 칼 빼들고 막 쫓아옵니다. 뒤에를. 그래서 이생이 막 달아나요. 그래서 이생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냐 누가. 바로 참 이것도 선생님이 봤을 때는 선생님이 처음에 이 이생규장전 읽으면서 선생님이 이 작품을 고등학교 때 읽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참 어이가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도망치는 게 진정한 사랑인가 하는 약간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최 씨가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최 씨가. 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자, 결국 이생은 살아남지만 최 씨는 붙잡히고 마는 처지가 됐습니다. 결국 여기서 뭐가 되느냐? 두 번째 이별이 닥쳐오는 거죠. 여기 있죠? 바로 이 장면이 두 번째 이별입니다. 즉 홍건적의 난 때문에 홍건적의 난 전쟁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최 씨는 잡히고 이생은 달아나는 그래서 서로 이별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최 씨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적이 최 씨를 겁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 씨가 여러분 유교 시대 아시겠지만 유교 사회는요 정절을 지키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성의 정절.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옛날 그런 연료비 같은 거 있죠. 그래가지고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는다거나 남편이 죽은 뒤에 평생 수절을 하며 살았다 이러면은 나라에서 연료 비석 같은 거를 그 고을에 세워주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런 비석이 남아있는 마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최 씨 당연히 그 도적이 자신에게 겁탈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도적을 오히려 이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도적이 칼 들고 쫓아와서 칼로 위협하면서 그러는 상황인데 거기서 오히려 도적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호기야. 이거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겠지만 뭐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귀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도적 있죠. 그 도적을 굉장히 좀 비하하는 표현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를 차라리 죽여라. 차라리 죽어서 승냥이와 이리의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즉 여기 그 도적을 개돼지에 비유하는 거죠. 내가 너 따위 놈하고 만나느니 어울리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 얘기입니다. 날 절대로 어쩔 수 없다.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바로 이거 유교사회라는 거. 여성이 정절을 지키는 게 바로 목숨보다도 더 중요시되던 그 당시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정절을 지키는 것이 목숨보다도 더 중요했던 그 당시 시대 상황. 이것이 바로 최 씨가 이렇게 오히려 도적에게 꾸짖는 상황으로 드러난 거죠. 자, 어쨌든 지금의 최 씨의 처지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죠.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 씨의 상황을 설명하는 사자성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누란지위, 계란을 쌓아놓은 것 같은 위태로움 이런 뜻입니다. 뭐 여러분들 집에서 계란 쌓기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란 쌓아보세요. 계란 위에 계란 올릴 수 있는 사람 과연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나 될까? 물론 여기서는 계란을 깨트리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제경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풍전등화도 뭐 바람 앞에 등불.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을 빗댈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최 씨의 처지를 말할 수 있는 사자성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최 씨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오히려 도적에게 꾸짖는 말을 했죠.
아주 그냥 뭐 당당한 최 씨의 모습이지만 결과적으로 최 씨는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죽어요. 그렇게 말한 결과 최 씨는 죽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이 작품에서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얘기했다시피 지난 시간에도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두 남녀가 만났다가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럼 이걸로 끝나야 돼요.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죽었으면 끝입니다. 죽었으면 끝인데 문제는 이 작품은 그 죽은 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죽었어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유교사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그런 시대 상황에서 죽었다 하면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제 영원한 이별이로구나 이래야 된다고요. 근데 이 뒤에 이야기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작품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전기적 속성, 전기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전기소설이라고도 한다. 지난 시간 복습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결국 최 씨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생은 혼자 도망쳤죠. 그래서 살아남았다가 겨우 목숨을 보전했다가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은 다 불타버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 씨 집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행량채만 남아있고 황량하고요. 쥐들만 짹짹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는 사람의 인기척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길게 탄식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우두커니 혼자 앉아서 지난 날을 떠올려보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인 것 같아요. 자, 여기 과거를 떠올려 봤더니 과거에 행복했던 모든 것들이 한바탕 꿈인 것만 같다. 이거. 자, 이거를 우리가 또 이것도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화려했던 지난날들, 즐거웠던 지난날들이 모두 다 한바탕의 꿈인 것 같다라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자성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일장춘몽 또는 남가일몽, 한단지몽, 뭐 노생지몽 이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D가 몽자로 끝나죠? 다 몽자로 끝나면서 이렇게 한바탕에 다 꿈인 것 같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런 걸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해요. 인생무상. 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합니다. 인생이란 허망한 것이요.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아직 못 느끼죠. 여러분들은 젊은이니까 아직 청춘이 남아있고 미래가 창창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지난날 좋았던 시절이 다 한바탕 꿈 같구나라는 건 여러분들은 잘 못 느낍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누가 많이 느끼냐면요. 굉장히 과거에 잘 나가다가 뭐 이제 무너졌거나 망했거나 이런 사람들 또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내 과거를 좋았던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말하실 때 주로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시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한바탕 즐거웠던 과거의 꿈들을 얘기할 때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날이 됐구나 라고 했을 때 쓰는 사자성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날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면서 그렇게 그냥 이생이 탄식하면서 앉아 있었는데 밤에 이경이라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 자, 이거 이제 이경이라는 시간은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상식을 알아두시면 좋은데 많이 나와요. 옛날 우리 밤 있죠. 저녁이란 시간. 지금은 우리가 시간을 밤 몇 시, 10시, 11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24시간짜리로 따지잖아요. 근데 이때는 조선시대에는 1경, 2경, 3경, 4경, 5경 이렇게 밤 시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경마다 시간 단위가 2시간씩이에요. 그러니까 1경 하면은 저녁 7시부터 시작입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 2시간이 1경. 그 다음에 2경은 9시부터 11시까지. 3경은 11시부터 1시까지. 4경은 1시부터 3시까지, 마지막 5경은 3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1, 2, 3, 4, 5경으로 밤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전문학 작품 읽으시다 보면요. 뭐 3경쯤에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몇 시쯤이지? 선생님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시간 단위로 딱딱딱 계산해 보시면 몇 시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보통 2경이나 3경 요때쯤이 가장 한창 깊은 밤을 의미하는 시간대로 많이 쓰입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때쯤에 이제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춥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새로운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앉아있는데 뭔가 달빛이 환하게 슉 비추면서 뭔가 이
배경이 뭔가 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달빛이 쫙 비추면서 갑자기 그 달빛이 비추면서 저기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발자국 소리가. 혹시 도적인가? 도적이 갔다고 했는데 아직 남아있었던가? 발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발소리가 이생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생이 딱 봤더니 그게 누구래요? 그게 누구래요? 여기 나와있죠. 누구래요? 바로 그게. 바로 최씨입니다.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작품의 굉장히 하이라이트입니다. 보세요. 죽었는데 돌아왔습니다. 자, 이게 죽었는데 돌아왔다. 최씨가 돌아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좀 어려운 한자어로는 뭐 우리가 환생 또는 뭐 환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최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이런 부분이 여기가 바로 이제 이 작품이 비현실적이다.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기적이다 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는 이곳을 이승이라고 하면 최씨가 죽어서 간 곳, 죽음의 세계, 여기를 보통 우리가 저승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승에 갔던 최씨가 이승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죽은 최씨가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당연하죠. 작가가 이 소설 안에서 의도적으로 장치해 놓은 거예요. 돌아오게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했는데 작가는 이게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죽었지만 이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 그럼 사랑이 끝나지 않았고 다시 이생과의 만남을 가져오게 하려면 죽은 최씨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의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얘기했다시피 이생하고 최씨는 다시 사랑을 성취하게 됩니다. 다시 만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최씨가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다만 그게 저승인 게 문제인 거지. 어쨌든 돌아옵니다. 자, 결과적으로 저승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죽음을 초월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근데 이 소설 안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닌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죽음을 초월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말하는 건 뭐냐? 이 사람을, 이 이생과 최씨를 갈라놓은 이 부당한 현실, 이 전쟁. 이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남녀의 사랑을 이별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저항의 의지, 이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이 잘못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이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게끔 만들어주면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이 전쟁은 잘못된 것이로구나. 이 두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이렇게 갈라놓다니 이 나쁜 전쟁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쁘다는 걸 보여주려면 이 두 남녀의 사랑의 모습을 다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최씨가. 자, 돌아온 최씨 그리고 이생도요. 그녀가 죽은 걸 뭐하고 있대요? 이미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죽었어. 최씨는.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죠. 최씨가 여기 살아있을 리가 없어. 최씨는 죽었어. 이게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나의 감정, 최씨를 사랑하는 나의 감정, 이 감정이 이 이성적인 판단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랑에 빠지면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 앞뒤 울불 안 가리고 막 행동하죠. 그래서 주변에서 봤을 때 너 왜 그래? 막 이런 행동까지 막 하잖아요. 그죠? 사랑에 빠지면 미친 듯한 행동까지 하지 않습니까? 멍청한 행동도 해요. 막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얘기합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건 알고 있죠. 이생이. 하지만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고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사실, 지금 여기 최씨가 돌아온 거에 대해서 죽은 애가 어떻게 왔지?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최씨가 여기 왔다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나 행복한 거고 그 최씨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다시 사랑을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생은. 자, 그래서 그냥 물어봅니다. 최씨는 그냥 돌아왔구나. 그래서 어디 가서 목숨을 부지한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죽은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너무 사랑하니까. 자,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기성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니까 최 씨가 막 이생의 손을 잡고 막 통곡하면서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 최 씨의 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최 씨라는 인물의 입을 통해 그동안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쭉 전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작품의 전개상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최 씨가 지난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줘요. 저는 원래 양가의 그 양반 집안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여성, 아녀자가 지녀야 될 자세라고 유교 사회에서 가르쳤던 것들이에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이 당시에는 유교 사회에서는 여성은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이 여성으로서의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들만 배우고 이게 이제 여성의 지녀야 될 자세였는데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여기 나오죠. 규문의 법도. 규문은 규방. 여성이 살고 있는 집, 방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만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당시 봉건적인 사회에서 여자로서의 태도만 알고 있었던 이생과의 만남 전의 최 씨입니다. 만나기 전. 그러니까 이생하고 만나기 전에 최 씨는요, 여성의 방 안에서 여성으로서 지녀야 될 자세만 계속 배우던 그런 여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집 밖의 일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헤아릴 필요도 없었다. 어찌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서리적인 표현이죠? 질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질문은 아닙니다. 내가 여성의 법도만 알았을 뿐 나는 집 밖의 일은 몰랐다. 그게 그 당시 여자의 뭐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엿봤다. 이게 제목의 의미죠. 작품 제목의 의미입니다.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엿보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게 바로 이생규장전, 이생규장. 이생이 담장을 엿보다라는 제목 의미고요. 자, 담장을 엿보게 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냥 방 안에서 여자로서의 법도만 닦고 있던 최 씨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이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생과 인연이 되기 시작해요. 이생과 인연이 되기 시작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느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다? 스스로가 되게 중요해요. 바로 최 씨가 스스로 푸른 바다에 구슬을 바쳤다.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설마 구슬을 바쳤다겠어요? 이때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푸른 바다의 구슬이라는 게 의미하는 건 뭐냐? 내 사랑하는 마음, 이생을 사랑하는 최 씨의 마음, 그 마음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스스로 바쳤다는 건 내가 적극적으로 당신에게 내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최 씨는 어떻게 행동을 했다? 자신의 마음을, 이생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여성은 이 당시 유교 사회에서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고 있죠. 그랬던 최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랑을 향해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유교 사회의 모습하고는 조금 벗어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작품이 갖는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최 씨가 행동한 결과 이 이생과 최 씨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평생 함께 같이 살자라고 이랬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 은정이 100년을 넘칠 것 같았죠. 여기 나오죠. 다시 만났을 때라고 합니다. 보세요.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즉 두 번째 만남.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생과 최 씨는 두 번에 걸친 만남과 이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만나서 사랑에 빠졌었고요. 그 다음 얘기했다시피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었죠. 하지만 다시 그걸 극복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인연을 맺었죠. 하지만 지금 홍건적의 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최 씨가 죽는 상황, 이별의 상황이 다시 닥쳤습니다. 다시 닥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은 최 씨가 다시 뭐 했다고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남이. 자, 그러면은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생을 만나 사랑을 하게 된 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 아까 방금 전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애정관, 즉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의 모습, 그 당시 유교 사회하고는 약간 다른, 소위 말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여성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 씨는 자신이 지난날 이생과 어떻게 만남을 이뤄갔는지 하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쫙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말하고 보니까 슬프고도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 부끄럽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여성이 지녀야 될 모습과는 다른 형태의 적극적인 어떤 그런 대시?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을 한 거니까 그 여성에 비해서 말하기는 내가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표현했어요. 이 여성으로 입에서 말하기는 좀 부끄럽죠. 그래서 동시에 슬프죠. 왜냐하면은 계속 함께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는데 뭘 만났어요? 뜻밖의 횡행. 여기 나오죠. 뭐예요? 바로 홍건적의 난이죠. 뜻밖의 난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뒹굴게 됐다? 구덩이에 뒹굴게 됐다.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고 그 다음에 위기에 빠졌고 당신과 이별하게 되었고 이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았다. 자신의 지조와 정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래서 도적한테 오히려 호통을 쳤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개돼지에 짝이 되겠냐 이러면서 죽었잖아요. 자,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최 씨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이 찢어지는 길, 결국 죽음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최 씨는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것은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지 인정으로야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나오죠. 근데 내가 그렇게 내 목숨보다도 정절을 더 소중히 지킨 것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 이건 천성이, 즉 하늘에서 이미 그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약간 운명론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여성이라면 자신의 정절을 목숨보다 소중히 하는 건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라서 그렇게 태어났다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다. 즉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그렇게 여자라면 당연히 자신의 정절을 목숨보다 소중히 해야 돼 라는 걸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미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도적을 만났을 때 그렇게 정절이 중요하다라고 지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하게 됐다?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자, 결과적으로 그렇게 당신과는 헤어지게 됐습니다. 당신과 헤어진 후에 어떤 처지가 됐다?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가 됐다. 다 비유적인 거죠.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가 됐다. 최 씨의 처지를 빗대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별했다. 그게 너무나 뭐가 됐다? 한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 함께하고 싶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전쟁 때문에 내가 이별하게 되고 죽게 되다니 한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한스러운 처지에 의지할 데가 없지만 여기 나오죠. 절이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운 것이다. 바로 이게 유교적 가치관입니다. 절개, 의리를 지키는 건 귀중하고요. 목숨은 오히려 가벼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겁니다. 위에 나왔던 거죠. 이겁니다. 이거. 내가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거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치욕을 면한 것이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참 내가 지조와 절개를 지킨 거는 목숨보다도 이걸 더 소중히 해서 지킨 것은 참 다행이고 참 좋은 일인데, 근데 문제는 그 결과 어떻게 됐다? 이생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당신과 사랑을 하는 당신과 이별하게 됐어요. 지금 다 최 씨가 하는 말입니다. 최 씨가 결과적으로는 이생과 이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인 거예요. 내 절개를 지킨 건 참 다행인데 그 결과 당신과 이별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 제 마음은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누가 불쌍히 여겨줄까요? 그냥 해골은 들판에 던져져 있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벌어져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켰지만 지킨 결과 나는 그냥 버려진 처지가 돼서 당신과 헤어진 처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거죠. 지난날 즐거웠었는데 지금은 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심과 원한만이. 왜? 이생과 이별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별해가지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여기 나오죠. 여기도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자, 갑자기 추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취현이 뭐예요, 선생님? 이럴 수 있죠. 자, 취현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 교과서 62쪽에도 옆에 왼쪽 부분 아랫부분에 간단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고전소설을 읽기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옛 이야기라고도 하고요. 고사라고도 합니다. 고사. 자, 이런 고사를 인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요. 인용을 하면요. 쉽게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야, 창의적인 인물, 뭐 여러분의 창의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 예를 들어가면서 말할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스티브 잡스를 갖다가 야, 스티브 잡스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창의성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듣는 현대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색해한다거나 또는 이해가 안 간다거나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시대만 쭉 올려보세요. 조선시대라면. 이 작품이 조선시대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럼 조선시대에도 방금 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현대의 스티브 잡스를 가져다가 내가 할 말을 하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조선시대에 뭔가 내가 상황에 필요한 옛 이야기의 어떤 사람들 그 대사를 인용해서 내가 할 말을 말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 조선시대 당시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읽는 사람들도 어색함을 안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읽으면서 이제 어색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그래서 고사를 인용한 부분을 읽을 때는요. 가급적이면 그 고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찾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취현이라는 사람은 전국시대, 중국의 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인데요. 북방의 땅이 차가워서 오고, 곡식이죠. 곡식이 자라지 못하니까 피리를 불었대요. 그러니까 피리를 부니까 막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막 벼와 곡식이 막 자랐다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 피리를 불어서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다라는 게 바로 이 취현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 일들을 말하는 거고요. 바로 이 고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 뒷부분 얘기를 읽으면서 전혀 어색함을 안 느낀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선생님이 요 노란색 판에 해놓은 요 이야기를 읽고 난 뒤에 요 부분을 읽으면 아 무슨 소리구나 하는 게 이해가 가실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 뜻입니다. 차가운 가운데 피리를 불어서 따뜻한 봄바람을 일으켰다. 즉 이겁니다. 최 씨의 입장에서는 나도 지금 당신과 이별해서 너무나 지금 한스럽고 마치 차가운 여기 취현의 이야기에서 빗댄다면 차가운 상태와 똑같은데 여기에서 취현이 봄바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나도 최 씨인 나도 봄바람을 한번 일으켜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봄바람은 뭐겠어요? 바로 당신 이생과 만남을 다시 한번 또 한 번 이뤄보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이때 이곳은 어디겠어요? 바로 지금 이 이승을 말하는 거죠. 누가 살고 있는? 이생이 살고 있는 이승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이승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봄바람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말은 바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 이승으로 돌아오겠다. 이생 당신과 만남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 내가 비록 죽었지만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 부분. 돌아왔듯이 저도 돌아올 거예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천녀도 누구냐? 여기 나오죠. 옛날 전기소설. 중국의 전기소설. 원래 이 전기소설은요, 지금 여기 이생규 장전이 있는데, 원래 전기소설은 중국에서 좀 더 유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우의 전등신화라고 하는, 전기소설이 중국에서, 그게 이제 좀 이 이생규 장전에 큰 영향을 준 소설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전기소설은 이제 중국의 것을 좀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소설 중국에 이제 이온기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 나왔던 인물이래요. 근데 영혼이, 죽었는데 영혼이 돼서도 애인과 함께 살았던 여인입니다. 즉, 이 작품에 나오는 최 씨와 비슷한 그런 인물이죠. 바로 그 천녀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최 씨인 나도 어떻게 하겠다. 당신은 이생을 만나러 다시 여기에 돌아오겠다는 뜻입니다.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겠다는.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굴에서 삼생의 향이 극히 퍼져 나오니 자,
여기는 이제 뭐 복례산은 이제 뭐 중국의 전설상의 산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도교, 신선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산,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런 거예요. 당신과 나와의 인연은 지속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생과 최씨의 만남은 다시 또 이루어질 거라는 것들이 이미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삼생은 이제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삼생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전생,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전생, 그 다음에 현생, 지금의 삶, 그 다음에 내생, 앞으로의 삶, 이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불교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전생에 뭐였고 다시 태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생의 향이 풍겨나온다는 뜻은 이거예요. 당신과 나는 이미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당신과 나와는 다시 만날 수밖에 없고 계속 이어지는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과 떨어져 있던 정을 뭐하겠다? 되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맹세를, 즉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즉 당신과 나는 영원히 함께하겠다, 계속 함께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이별했었지만 다시 이렇게 죽었지만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얘기하죠. 여기 당신이 만약 당신이 아직도, 해보세요.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당신도 나와 인연을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지요. 즉 나오죠. 여기 최 씨는 죽었지만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과 인연을 계속하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어떠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이 너무나 감격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다. 이 생도 최 씨와 인연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남녀는 서로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요. 지속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최 씨가 돌아와서 다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세 번째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세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회포를 풉니다. 지난날 있었던 일들 이런 것도 쫙 풀면서 재산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니까 최 씨가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았대요. 대단하죠, 최 씨. 아무산 아무 골짜기, 어떤 산이죠? 어떤 아무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유해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들을 쭉 나누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 옛날과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를 바 없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생과 최 씨가 다시 만남을 이루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비현실적이죠. 자, 최 씨가 살아남은 이생을 찾아온 까닭은 여기 나오죠. 다시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계속 행복하게 맺고 지내고 싶어서 찾아온 거라는 걸 보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다음날 최 씨와 이생은 재물이 묻혀있는 걸 찾아갑니다. 그래서 금과 은 여러 재물 찾아가지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유골은 수습해서 합장을 해드립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부모님의 유골을 수습해서 합장을 해드리는 거, 제사를 지내드리고 극진한 예를 갖추는 거, 이게 또 유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 뭡니까? 바로 효죠. 효입니다. 효를 이룬 거예요. 효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효를 실천했습니다. 자, 이렇게 효도까지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생은요, 벼슬 안 나갑니다. 밖에 나가지 않아요. 최 씨와 함께 삽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종들 있죠. 종들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생은 인간사에 게을러집니다. 즉, 최 씨하고만 함께 있고 싶고 집 밖의 일 이런 것들 하나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막 집 밖에 누가 뭔 일이 있다, 기류용이 있다, 즉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다, 집안 사람들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집 밖에 나가서 이제 막 칭찬도 하고 막 조문도 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나가요. 문 걸어 잠그고요, 밖으로 안 나갑니다. 자,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안 나간다.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냐? 두문불출이라고 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 않는다. 두문불출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누구하고만 항상 어울리느냐? 최 씨하고만 항상 어울립니다.
항상 최 씨하고만 더불어서 시 짓고 금실 좋게, 이걸 다른 말로 이제 금실 좋게 지낸다. 그래서 금실지락 이렇게 한자성어로 표기하는데요. 자,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가요.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최 씨는 이생과 함께 지내고요. 이생은 속세와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집 밖의 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자, 이렇게 이생은 최 씨와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 상태가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럼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다 죽었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건데, 최 씨랑 이렇게 살다가 이생도 죽었고, 끝났다. 이러면 이제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소설인데, 이미 소설을 읽어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자, 어느 날 저녁에 최 씨가 이생에게 말합니다.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다.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만남과 이별이 3번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3번째 만남이라고 얘기했었죠. 좋은 시절 3번이 있었다. 처음에 사랑을 나눈 시절, 그 다음에 부부가 돼서 함께했던 시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죽음을 초월해서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지낸 시절. 이거 선생님이 다 정리해놨습니다. 이렇게 3번의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문제는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왜 어그러질까?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뭐가 닥쳐왔다. 이별이 닥쳐왔다. 그럼 무슨 이별일까? 아니, 잘 지내고 있는데 무슨 이별? 이별될 게 뭐가 있어? 잘 지내고 있는데. 자, 이별될 게 뭘까? 그리고 막 웁니다, 최 씨가. 그러니까 이생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최 씨가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이죠. 이생과 헤어져야 됩니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최 씨는 죽었는데 살아 돌아왔죠. 최 씨는. 하지만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승에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승 가는 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아왔냐, 여기에? 어떻게 온 거야, 여기 이승에는?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즉 신이 저와 당신의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일단 첫 번째 이겁니다. 아직 남은 인연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다. 즉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나쁜 짓 하지 않았고 당신과의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비현실적이지만 최 씨가 어떻게 돌아왔냐라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필연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나름대로 최 씨가 돌아올 수 있었던 데는,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데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몸을 환생시켜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준 겁니다. 내가 이렇게 돌아와서 당신과 함께 지금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킨다는 거에 이제 혹하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을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혹하게 한다는 거는 사랑에 빠지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산 사람은 누가 되느냐? 이생이 되는 거죠. 즉, 이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서 당신과 사랑을 나누며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어쨌든 이승과 저승은 경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시 내가 환생해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지금 무너져 있긴 하지만 이것은 언젠간 내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승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는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최 씨가 술을 마시며 노래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합니다. 자, 여기 나오죠. 결과적으로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별할 수밖에 없어요. 이별의 상황입니다. 이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별의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 그러면서 시 한 편이 탁 나옵니다. 이게 또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고전소설은 특징이 뭐냐면요. 현대는 이러잖아요. 현대는 소설은 소설, 시는 시지 않습니까? 근데 고전소설은요. 이렇게 작품의 중간중간에 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가 삽입돼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가 들어가 있어요. 장르가 다른데 소설에 시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 시가 들어가서 하는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잘 읽어보시면서 도대체 소설 중간에 이렇게 시가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자, 일단 이 싸움터, 창과 방패가 가득한 싸움터, 바로 뭐겠습니까? 홍건적의 난이 떠오르시죠, 그쵸? 자, 홍건적의 난 때문에 어지러운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었다. 자, 보세요. 뭔가 부서지고 흩날리고 짝을 잃어버렸다. 다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온건한 것들이 다 뭐 되고 있습니까? 뭔가 온전했던 것들, 그래서 평온했던 것들이 다 뭔가 부서지고 흩날리고 짝을 잃어버리는,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한 거냐? 죽음을 맞이한 최 씨의 상황을 빗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진 그 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은 누가 묻어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이게 이제 죽은 뒤에 최 씨의 마음, 처지가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즉 최 씨는 전쟁으로 인해 죽게 돼버렸고 이별하게 돼버렸고 그 결과 시체는 떠돌아다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직도 영혼이 슬픈 처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얘기했다시피 환생을 했죠. 그 환생했다는 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산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오다. 여기도 또 뭐가 있느냐? 고사죠. 고사입니다. 무산선녀 도대체 누구지? 고당에 내려왔다는 건 뭔 소리야? 옛 고사예요. 이것도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시대 초에 양왕이라는, 이제 초나라의 양왕이라는 사람이 고당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고당은 이제 누각 같은 거, 정자 같은 겁니다. 거기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무산선녀가 찾아와서 하룻밤 보내고 다음날 떠나갔다는 고사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산선녀도 이제 잠깐 찾아왔던 여성. 그러니까 여기서 최 씨의 처지가 이 무산선녀의 처지인 거죠. 최 씨가 이 무산선녀랑 같은 처지인 겁니다. 최 씨도 죽었지만 잠깐 이생에게 뭐 한 거예요? 돌아왔던 거죠. 이승으로. 하지만 다시 뭐 할 수밖에 없다. 저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깨졌던 거울이 다시 갈라졌다. 그러니까 이미 이별했던 처지에서 다시 만났죠. 근데 또 갈라지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마음이 쓰리다, 슬프다는 최 씨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별하면은 둘 사이가 아득하죠. 왜 아득하냐? 이승과 저승이니까요. 왜 아득한지는 이 밑에 설명이 나오죠. 하나는 하늘과 하나는 인간 사이입니다. 즉 이승과 저승의 사이죠. 이승과 저승 사이엔 소식마저 막힐 거다. 당연하죠. 왜냐?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거리감. 이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무슨 서울, 부산 정도의 거리가 아니에요. 이승과 저승이잖아요. 이제 이게 마지막 이별이고요. 이거 이별하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끝이에요. 이별하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별하면 끝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최 씨의 처지를 최 씨가 이런 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최 씨의 처지를. 그러면서 다양한 비유적 표현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노래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교재 63쪽 교과서에도 보시면 63쪽에 그 시 옆에 이 노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변을 달아보시면 좋은 겁니다. 자, 이 삽입된 노래는요, 홍건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 최 씨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 그죠? 그 다음에 이생과 이별을 앞둔 슬픈 마음이 담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품에 삽입된 노래는 최 씨의 애달픈 심리, 마음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같은데 선생님이 이런 고전소설 같은 거 나와가지고요. 고전소설에서 모의고사 같은데 보기 같은데 이런 시가 들어간 것들이 어떠한 기능을 갖는가 하는 거를 기출되었던 문제에서 선생님이 찾아와 봤습니다. 일단은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을 합니다. 시가 들어가면요, 작품의 분위기를 이렇게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제 이별할 거라는 거죠. 그런 걸 암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집약해서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인물의 심리, 등장인물의 심리, 여기서는 최 씨겠죠. 심리를 비유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를 주고받으면서 뭐 하느냐? 시를 통해서 두 남녀가, 인물이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물 간의 의사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또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들어가면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하는 기능이 뭘까 하는 것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 시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 시어의 의미는 뭘까 하는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를 읊으면서 자신의 심성을 얘기한 최 씨. 자, 그러면서 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최 씨는 노래를 부르면서 막 눈물을 삼키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도 슬프겠어요? 이생도 슬프겠죠? 자, 이생이 슬퍼하면서 하는 얘기,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65쪽에 있는 학습 활동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도 미리 65쪽부터 66쪽에 걸쳐 있는 학습 활동, 문학 활동이죠. 이 문학 활동 문제들을 푸른 뒤에 다음 시간 수업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긴 시간 수업 듣느라